진정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동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이 여편 내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당신은 몰라. 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2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최동수, 당신이야말로 술주 정뱅이의 바람둥이 주제에 무슨 소리예요. 이제 됐어. 더 이상 숨지 않겠어. 방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한영숙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의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장 불길한 예감. 내 이름은 한영숙, 올해 55이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나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좁은 주방에서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그는 내 손은 거칠어졌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단단했다. 준혁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홀로 키운 아들이 S전자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그 기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 내일 상견례인데 괜찮으시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혁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장 차림의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 보이다니.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가득했다. 대기업 직장인 아들과 반찬 가게를 하는 어머니. 이 간극이 내일의 상견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었다. 준혁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꾼 악몽이 자꾸 떠올랐다.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너는 끝내 혼자가 될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분명 좋은 일인데. 수빈이네 부모님도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수빈이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시고. 준혁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건설회사.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이 그렇게 좁지는 않잖아. 그날 오후 나는 홀로 동네 무당집을 찾았다. 20년 세월을 함께한 김보살은 고요히 쌀알을 펼쳐놓더니 오래 묵은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 내일은 조심하셔야 해.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보살님? 과거의 인연이, 아주 복잡한 인연이 다시 얽힐 징조가 보여. 특히 남자 문제로. 아들 장관 아래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신령님 노하시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이 점괘와 겹쳐졌다. 나는 20여 년 전 폭력과 불륜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때의 남편 최동수라는 이름을 애써 기억 저편으로 밀어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 공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설마 그 사람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불안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유독 슬프게 느껴지는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다른 가정의 일원이 되어 가는 것이다. 기쁘면서도 왠지 서글펐다. 동수야. 내가 있었다면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왜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지? 그 남자는 나와 아들을 버린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 남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도망친 것이었지만 내일만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제2장 운명의 상견례.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 준혁이 예약한 이곳은 상견례 장소로는 최고급이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장만한 비싼 정장 투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매만졌다. 이런 곳에 내가 어울릴까? 반찬 가게 하는 아줌마가.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났고 가슴은 답답했다. 건설회사 사장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어젯밤의 악몽, 그리고 무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준혁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후 6시 송원의 VIP룸에 먼저 도착한 우리. 나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긴장을 달래려 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에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제발, 제발 좋은 분들이시길.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수빈이 말로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래요. 준혁이 내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아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나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 손, 이 따뜻한 손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세상에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 걸음마를 떼며 내게 달려오던 그때부터 너는 내 삶의 전부였어. 내가 숨쉬는 이유였고 살아가는 힘이었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외면해도 내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괜찮았어. 문이 열리며 수빈이 먼저 들어왔다. 명품 브랜드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빈입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정말 예쁘다. 나는 수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런 좋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희 부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일이 늦어져서.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최동수. 내가 20여 년 전에 도망쳐 나온 바로 그 남자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평생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 남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20여 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더 늠름해졌다고 해야 할까?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움이 그의 온몸에서 풍겨났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굳어졌다. 당신이 영숙이? 그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를 떨게 만드는 그 목소리였다. 동수 씨? 내 목소리는 떨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혁과 수빈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꿈이야. 이건 분명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내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과거가 아들의 결혼을 통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를 아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오래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 그가 화날 때마다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이 여자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여자는 나의 전처야.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수빈의 어머니 최미경이 그때 들어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돈 된다는 사람이 영숙이가 바로 내 전처라고. 준혁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나는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고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수의 술주정, 다른 여자들, 그리고 결국 새벽에 아기인 준혁을 안고 도망쳐 나왔던 그날 밤. 왜 하필 지금? 그럼 준혁이는? 수빈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동수가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 그 자식이 내 아들이야. 이 여편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후에 혼자 키운.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다.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닥쳐. 네 엄마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는 주제에. 동수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마침내 일어섰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아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다. 동수 씨. 아니, 이제는 최 사장님이죠.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이들. 아, 동수가 비웃었다. 내가 데리고 도망간 아들을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동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이 여편네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당신은 몰라. 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2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최동수. 당신이야말로 술주 정뱅이의 바람둥이 주제에 무슨 소리예요. 이제 됐어. 더 이상 숨지 않겠어. 방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혁과 수빈은 우리의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20년간 쌓인 원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동수가 소리쳤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준혁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준혁아, 엄마는 괜찮다. 수빈아, 미안하구나.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영숙, 네가 내 가정을 파괴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행복을 망치는구나. 나는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가정을 파괴한 건 당신이에요, 최동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의 행복도 내 모든 것도. 제3장 폭풍의 시작 빛폭로 사건. 상견례가 엉망으로 끝난 지 3일이 지났다. 나는 반찬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그날의 충격이 생각났고 음식간을 맞출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준혁이는 괜찮을까? 수빈이와 잘 해결해냈을까? 준혁은 수빈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지만 두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라고 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영숙이네가 옛날에 빚쟁이였다면서? 그래서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지? 영수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옆 가게 사장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긴 했다. 결혼 전에 아버지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동수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도망간 이유는 아니었다. 언니, 그건. 아니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나는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혹시 무슨 소문 들었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다. 분명 그도 그 소문들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내 과거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정말로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결혼할 때 동수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결혼이 무산될까봐 떨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매일 밤 고백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동수의 환한 미소를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에 알게 된 동수는 크게 화를 냈었다.
술에 취해 돌아온 그날 밤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썩은 년이 나를 속였어. 소리치며 벽을 부수던 그 손. 빚쟁이 집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임신 중이던 내 배를 보호하려 웅크리고 방 구석에 숨어 있었던 날들. 아직도 그 공포가 생생해.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동수의 바람. 술만 마시면 변하는 그 사람.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도 하나씩 알게 되었다. 회사 후배들, 술집 여자들. 김미성 그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을 때의 그 충격.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뒤쫓아가서 확인한 나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 동수가 나에게 늘 하던 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빚쟁이 주제에.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 빚은 핑계였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빚이 있다는 이유로,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는 그에게 언제나 아래 사람이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결국 나는 그 사람에게 소유물이었을 뿐이야.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해도 되고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거지? 며칠 후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동수가 회사 임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내 과거를 폭로했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 미경의 귀에 들어갔으며 결국 온 동네로 퍼진 것이었다. 역시 그 사람답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군.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면서 나는 마치 극악무도한 여자로 그려지고 있었다. 반찬 가게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숙 씨 좀 조용해질 때까지 가게 문 닫는 게 어때요? 건물주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0년간 쌓아온 내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수빈도 직장에서 그 소문을 들었다고 준혁이 말해줬다. 엄마, 수빈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미안하다, 준혁아.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면 준혁은 어떻게 할까? 내가 강해져야 해.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걸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증오하는 걸까?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준혁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마음 놓을 곳이 없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나는 늦은 오후 작은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불을 끄던 참이었다. 거리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흩어지고 바람은 낡은 현수막을 흔들며 스산한 기운을 흩뿌렸다. 언제나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들을 떠올렸다. 준혁이는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였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든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묵은 그림자가 올라오고 있었고 곧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의 일은 아들이 우연히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래된 장롱 서랍 속 구겨지고 바랜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 속에는 내가 남편과 살던 시절 몰래 작성해 두었던 진단서와 탄원서가 있었다. 출산 후 깊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나는 매일을 울며 겨우 살아냈다. 동수가 나를 때리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웠던 눈빛과 냉랭한 태도는 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파멸시키기에 이르렀다. 내 손과 팔에는 멍이 들었고 마음에는 돌처럼 무거운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것을 나는 세상에 호소하려 했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의 사인과 진단서를 챙겼다.
하지만 결국 세상에 내보이지 못한 채 봉투는 장롱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걸 준혁이 찾아낸 것이다. 아이는 아직 젊었고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아들은 확신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준혁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은 내가 나를 해했던 것이고 내 마음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일 뿐이라고 말해야 했지만 그 말은 입술을 넘어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기억은 너무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아기를 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울다가 쓰러졌던 나. 밤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도 불안에 떨던 나. 벽에 머리를 박고 손으로 문지방을 긁으며 살고 싶다 되뇌던 나. 그 기억을 다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아들의 분노를 키우고 말았다. 준혁은 결국 그 종이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날 밤 그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동수는 술에 젖은 목소리로 비웃었다. 그거 네 엄마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며낸 거야. 다 거짓말이지. 순간 준혁의 얼굴은 피로 물든 것처럼 붉어졌다.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진단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어머니 눈에 멍이 든 사진까지 있는데, 동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다 자작극이야. 네 엄마는 원래 그런 여자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 다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아는. 그 순간 준혁의 주먹이 치켜 올려졌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아들이 그날은 다행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에도 말하지 못했다. 아들아,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가 날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졌던 거야. 그 말을 내뱉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왜일까? 나는 여전히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후 우울증에 짓눌려 있던 그 시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절망을 나는 지금도 수치로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에 침묵했다. 그 침묵은 방패였지만 동시에 칼이었다. 아들의 등을 떠밀어 더 깊은 분노로 내몰았다. 나는 종종 그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곤 한다. 아직 전내가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숨을 쉴 수 없던 밤. 벽지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나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다. 내 손등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가슴은 숨막히는 바위처럼 눌렸다. 동수는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쳤다. 너 미쳤냐? 제발 조용히 좀 해라. 그가 손을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가 되었다.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멍이었다. 그것이 봉투 안에 남겨진 상처의 진실이었다. 다시 거실. 아들의 눈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 어머니를 향한 보호 본능,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하려 했다. 그때 나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내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내 두 손은 허공을 부질없이 흔들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준혁아, 멈춰라.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는 그때 날 때린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무너뜨렸을 뿐이야.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그때 침묵을 택한 죄인이다. 내 침묵이 아들을 오해 속에 몰아넣었고 결국 가족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사랑은 때때로 말하지 못한 것에서 파괴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늘 묻는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무슨 일이 달라졌을까?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내 상처가 조금은 치유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인생에는 만약이 없다. 남은 건 오직 그날의 침묵이라는 돌덩이뿐이다. 제사장 격렬한 충돌 가족 간 폭행 사건. 그러던 일요일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아버지 다시 만나러 갑니다. 뭐? 준혁아 안 돼. 엄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랑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수의 성격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에 다시 두 사람이 만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하지만 내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밤 11시경 이웃 아줌마가 급하게 달려왔다. 영수가?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가 친아버지를 때려서 병원에 실려보냈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이럴 수가. 우리 준혁이가. 영수가 경찰도 올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지?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 아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것도 친아버지에게?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내 잘못이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들의 상처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지키려던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다니. 준혁아, 괜찮냐? 많이 아프지? 엄마, 아버지 말이 정말인가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국 이 순간이 왔구나. 나는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을 느꼈다. 준혁아. 정말인가요? 삼촌이라고 했던 그분이 엄마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은 엄마를 도와준 분이었어.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아버지 말이 맞는 거네요.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준혁의 실망한 눈빛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준혁아, 엄마가 설명할게. 그건 아버지와의 연이 다 정리된 뒤야.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준혁은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아들의 인생까지 망쳤어.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불효자를 키운 어미라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준혁아,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혁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빈과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동수를 만나는 것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이제 진짜로 끝을 봐야겠어. 제5장 진실의 폭로 병원에서의 대결. 동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뇌진탕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 앞을 지나다녔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아니면 또 싸우게 될까? 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미경의 만류로 병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복도에서 기다리며 아버지의 안부만 물어볼 뿐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손에 정성스럽게 만든 죽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20년 전 동수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전복죽이었다. 왜 하필 전복죽을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때가 생각났다. 그래도 한때는
한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간호사님 505 환자분께 이거 좀 전해주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간호사는 죽을 받아들고 병실로 향했다. 나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그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었다. 받아줄까? 아니면 던져버릴까? 잠시 후 미경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여기 온 것을 후회했다. 한영숙 씨, 여기 왜 왔어요? 동수. 최 사장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궁금해서. 미경이 비웃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남편을 쓰러뜨려 놓고 이제 와서 염려하는 척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미안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동수가 나왔다. 링거 줄을 끌고 나온 그의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아팠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한영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때처럼 가슴이 뛰었다. 동수 씨, 많이 아프시죠? 동수는 내가 가져온 죽을 바라봤다. 전복죽.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 기억하고 있지.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 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병실로 들어가요. 하지만 동수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보였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미경아, 미안한데 잠시만 좀 시간을 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미경은 마지못해 복도 끝으로 물러났다. 동수와 나는 오랜만에 둘만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 앉아.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동수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20년간 쌓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뭐부터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는 말부터? 아니면 준혁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동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20년 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여편 내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 그랬다. 나는 편지 한 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루라도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 어쩔 수 없었다고.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나는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있었다. 2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픔이었다. 동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럼 왜 나를 버렸어? 이 질문을 20년간 기다려온 것 같았다. 이제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때였다. 버린 게 아니야. 도망친 거야. 뭔 소리야? 당신이 무서웠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벽을 치며 소리 지르는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말도 없이 잠드는 당신이 무서웠어. 그때의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하지? 산후우울증으로 모든 게 어둡게 보이고 임신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동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던 그때를 동수가 벌떡 일어섰다. 벽을 쳤다고? 그게 폭력이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어. 영수가,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때린 적이 없어.
벽을 친 것도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답답해서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김미성과의 일. 당신 바람피는 장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아, 동수가 작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동수가 계속 말했다. 그날 회식에서 김미선이 너무 취해서 혼자 집에 갈 수 없어서 모텔에 재워주고 나오는 길이었어. 나는 방 밖에서 기다렸다가 깨어나면 택시 태워 보내려고. 그랬던 거야? 정말 그랬던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의심했어. 그때부터 너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일에만 매달렸어. 빚 때문에 사업도 힘들었고, 집에 와서도 네가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말을 걸 수가 없었어. 동수는 지난 날을 담담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다 참고 견디려고 했어. 하지만 준혁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그때 정말로 준혁이가 위험할 것 같았어. 당신이 술 먹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혹여라도 맞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위험해진다고? 내가 언제 준혁이를? 당신이 술 먹고 준혁이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무서웠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함부로 할까봐. 동수는 주저앉았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와 내가 말하는 과거가 달랐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넌 다른 남자와. 박철민 씨 말이야? 나는 앉으며 말했다. 그분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갈 곳 없는 나와 준혁이를 받아줬어. 철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때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받아줬다고? 그럼 그 남자와는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였다.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받는 관계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동수가 소리쳤다. 역시 다른 남자 때문이었어. 기다려. 끝까지 들어. 나도 소리쳤다. 그분과 관계가 깊어진 건 당신과의 인연을 모두 정리한 뒤였어. 그분과는 결혼 약속까지 했었어. 동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결국 헤어졌어. 왜인지 알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당신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야. 바보 같았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좋은 사람을 보내버렸으니까. 뭐라고? 바보 같게도 그렇게 나를 외롭게 내버려두고 바람 피운 당신을 잊지 못했어. 그래서 철민 씨와 헤어졌고 그 후로는 쭉 혼자 살았어. 동수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그는 20년간 내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 넌 지금까지 혼자. 응. 준혁이랑 단둘이 살았어. 혼자서. 정말 힘들었어. 특히 준혁이가 아플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20년간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가. 뭐? 나도 재혼 안 했어. 나는 놀라 동수를 바라봤다. 미경 씨는? 수빈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수빈이는 미경이 전 남편의 딸이야. 그럼 동수도 혼자 살았다는 건가? 그럼 나는 미경이와 5년 전에 만났어. 서로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움에 만났지. 사실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수경이 결혼할 때 아빠 자리까지만 채워달라고 해서 그날 상견례 자리도 나왔던 거야. 파탄난 사실혼 관계였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쭉 혼자였어.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동수도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니. 왜 재혼 안 했어? 동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너 때문이야. 바보 같게도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랬구나. 당신도 나를 기다렸구나. 그때 준혁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다. 엄마, 아버지, 나와 동수가 깜짝 놀라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아,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엄마와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금까지 부모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부분적인 진실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정말 엄마를 때렸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 내분을 못 참고 벽을 쳐댄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다. 엄마,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사랑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어. 세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제육장 상처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수는 퇴원 후 나와 자주 만나 과거의 일들을 정리해 나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의 우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영수가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말도 없이 사라져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용서를 구하고 받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나 보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준혁과 동수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20년간 미안했던 마음을 전했고 준혁은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빈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다. 미경은 준혁을 용서하지 않았고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다. 수빈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안과는 안 돼. 아버지를 때린 남자와 어떻게 결혼하냐? 준혁이 그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내 마음은 아팠다. 결국 나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해결해야겠어. 나는 동수와 함께 미경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경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정말 미안해. 동수도 함께 사과했다. 미경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수빈이는 제 딸이에요.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는 말했다.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마음을 열어줘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빈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수빈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수빈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녀와 함께 카페에 갔다. 수빈아, 우리 준혁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가 다 이해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저는 준혁이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그날 준혁이가 아버님을 때리는 걸 보고 나중에 저도 그렇게 당할까봐 무서워요. 이 아이도 나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팠다. 내가 동수에게 느꼈던 그 두려움을 수빈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수빈아, 우리 준혁이는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야. 그날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어. 하지만 유전이잖아요. 아버님도 어머님을. 그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아이였어. 나한테도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 20년간의 울분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거지. 절대 자기 여자한테 손댈 사람이 아니야. 자기 아버지도 그랬던 사람이고. 몇 년간 같이 살았으니 너도 잘 알지 않니?
나는 준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참고 견뎠던 아이, 친구들이 괴롭혀도 절대 폭력을 쓰지 않았던 아이의 이야기를. 그 아이가 그날 그렇게 한 건 엄마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어. 20년 넘게 참았던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한 거야. 수빈은 내 말을 들으며 준혁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어머님, 수빈아, 부탁이야. 우리 준혁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준혁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제발. 제발 이 아이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며칠 후 수빈은 준혁에게 연락을 했다고 들었다. 두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만났다고 했다. 엄마, 수빈이가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준혁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제7장 두 번째 상견례. 3개월 후 두 집안은 다시 상견례를 갖기로 했다. 이번에는 내 반찬 가게에서 소박하게 하기로 했다. 미경은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지만 수빈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상견례 전날 나는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다. 동수도 와서 도왔다. 20년 만에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영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아이들 결혼인데. 이번에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동수가 나무를 묻히는 내 모습을 보며 20년 전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영수가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나는 손을 멈추고 동수를 바라봤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소리야? 결혼 말이야. 다시. 결혼. 다시 그 사람과. 내 마음은 복잡했다. 물론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동수 씨, 미경 씨는 어떻게 하려고? 미경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어. 서로 합의했어. 나는 놀라 동수를 바라봤다. 미경이도 알고 있어. 내가 널 아직도 사랑한다는 걸. 동수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커다랗고 다소 거칠고 투박했던 그 손. 그 손의 온기가 내 손끝에 느껴지자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의 녹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음이 심장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뭐? 우리 나이가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하지만 마음은 20대 때와 다르지 않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상견례 당일 미경은 복잡한 심정으로 내 가게에 왔다. 소박한 가게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미경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네 사람 모두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다. 미경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많이 힘드셨겠지. 갑자기 나타난 전처 때문에. 동수가 말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맞아요. 미경이 동의했다. 수빈이가 준혁 씨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어머니로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준혁과 수빈은 부모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드디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우리에게 인사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동수가 수빈을 보며 웃었다. 나는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경 씨, 사실 동수 씨와 제가. 알고 있어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동수 씨한테 들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미안해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이가 행복해하니까.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의 세월을 넘어서 마침내 이해와 용서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제8장 결혼식과 새로운 가족. 6개월 후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이 열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예식장 안, 작은 꽃 장식과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한복을 입고 신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동수도 그 옆에 앉았다. 고민 끝에 우리는 신부 측, 신랑 측 자리를 따로 두지 않고 다 같이 모여 앉기로 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니까. 미경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다. 과거에는 서로의 존재가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진정한 친구로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말 꿈 같은 날이야.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다니. 마음속에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그동안 겪어온 여러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동수는 신랑 아버지로서 축사를 했다. 준혁아, 수빈아. 결혼을 축하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말투가 오히려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20년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객들의 눈에도 감동의 물결이 흐르는 것 같았다. 이제 내 차례였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일어서서 말했다. 수빈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준혁아, 엄마가 주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 그리고 둘 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앞에서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섞인 감정이 눈물로 흘러내릴 듯했다.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감사하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신랑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마음 깊숙이 따뜻함과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서로의 사랑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그간의 상처와 갈등도 어느새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동수와 나는 조용한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영수가, 우리도 곧 결혼식 올릴까?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음 한켠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의 상처와 조심스러움도 함께 떠올랐다.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하자. 아이들이 안정될 때까지.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싶어. 속으로 다짐했다. 그동안의 아픔과 불안을 충분히 되짚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야 내 삶에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좋아. 기다릴 수 있어.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2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마음 깊숙이 안도감과 평화가 스며들었다. 한편 미경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수와의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플로리스트의 길을 걷기로 했다. 수빈아, 엄마는 꽃집을 열 거야. 정말요? 좋겠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 시간 동안 숨겨왔던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응.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수빈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따뜻한 기대감이 차올랐다.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구나. 지난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밝고 단단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제9장 1년 후 그리고 에필로그. 결혼 1년 후 준혁과 수빈에게 첫 아이가 생겼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손주. 내 손주가 생기다니.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첫 손주야.
동수도 감격했다. 미경은 꽃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새로운 연인도 생겼다. 수빈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수빈아, 너도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동수와 나도 마침내 재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준혁이 동수에게 넥타이를 메어주고 수빈이 내게 꽃다발을 전해주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 아들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다. 늦었지만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결혼식 후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20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만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빈이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은 영민하다는 뜻이고 준은 아버지 준혁의 준을 따온 것이었다. 할머니, 우리 손주 어때요? 준혁이 아기를 안고 내게 보여줬다. 나는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준혁이를 처음 안았을 때 같은 느낌이야.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수도 아기를 안아보며 말했다. 준혁이를 처음 봤을 때와 똑같네. 미경도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예쁜 꽃으로 방을 꾸며줄게. 내 노인은 아기를 둘러싸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모두 잊혀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민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동수와 내가 함께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준혁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수빈은 육아맘으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미경은 꽃집 사업을 확장해서 웨딩 부케 전문점으로 발전시켰고 목사인 새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감사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꿈 같아. 할머니 더 놀고 싶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랑 더 놀까? 동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와, 좋아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한강에 울려 퍼졌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히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 남아 있었다. 정말 감사해.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영수가 동수가 내게 말했다. 왜?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지난 20년간의 삶을 돌아봤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20년간의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다니 언제고 만날 운명 같은 인연이었던 두 사람.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사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